벤앤제리스는 고품질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미국 기업입니다. 최근에 한국에도 스쿱샵이 몇 개 생겨서 인기를 끌고 있죠. 말로만 고품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벤앤제리스는 미국 유제품 협회인 IDFA의 아이스크림 등급 중에 최상위인 슈퍼 프리미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등급의 경쟁사에는 하겐다즈가 있죠. 본고장인 미국에서 벤앤제리스는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전체 시장의 7%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벤앤제리스는 어떻게 세계 최고의 아이스크림 시장인 미국에서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해 왔을까요? 벤앤제리스는 1978년 뉴 잉글랜드 지역의 버몬트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창업자인 벤 코헨과 제리 그린필드는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이스크림 분야에 대해 전혀 경험도 없고 아는 바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벤과 제리가 아이스크림의 천재도 아니었고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벤은 평범한 공방 주인이었고 제리는 월급쟁이인 연구소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 사업에 그다지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이스크림보다 베이글을 만들어 파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아이스크림 사업이 자본금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이었죠. 이 둘은 아이스크림 사업 준비를 위해서 $5짜리 펜실베니아의 통신교육과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통신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이지만 1970년대 후반인 당시에는 우편물을 주고받으면서 모든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벤과 제리는 아이스크림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마친 후에 돈을 함께 모아서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그들은 전 재산을 모은 $18,000로 버몬트에 있는 오래된 주유소를 인수해서 아이스크림 가게로 바꿔 첫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첫 가게로 버몬트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인근에 버몬트 대학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 대학생들이 많은 그곳이 아이스크림을 팔기에 꽤나 좋은 장소라고 생각한 것이죠. 창업 초기에 벤과 제리는 소매 판매를 하면서 근처 식당에 아이스크림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해 말부터 인근의 오래된 식품 제조시설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자신들이 가게에서 판매할 아이스크림 파인트를 조금씩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사업이 매우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지역의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이듬해 초에 2호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꽤나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까지는 사실 그저 그런 로컬 사업에 불과했습니다. 버몬트 지역 외에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죠. 2호점을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에게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타임지에서 벤앤제리스를 소개하는 기사를 실은 것이죠. 이것이 그때의 타임지 표지였습니다. 타임지는 의외로 이들의 아이스크림을 매우 높게 평가했고 벤앤제리스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뉴 잉글랜드 지역 전체에 벤앤제리스 파인트 제품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까지 순조롭게 사업 영역을 늘려서 1986년 대부분의 미국 동부 지역의 아이스크림 유통망을 갖추게 됩니다. 1986년에는 드라이어스라는 미국 아이스크림 회사와 중서부 지역 유통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마침내 벤앤제리스는 미국 전역에 그들의 스쿱샵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빠른 성장에 힘입어서 벤앤제리스는 상장을 하게 되고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미국 시장에서 매년 2배 가까이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이상 창업자 2명이 경영권을 유지하던 벤앤제리스는 2000년 4월 유니레버에게 인수됩니다. 2000년 인수 직전 해에 2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벤앤제리스의 인수 가격은 3억 2,6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수합병은 여러 가지로 약간 이상한 거래였습니다. 다른 피인수 기업과는 다르게 벤앤제리스는 금전적인 매각 가격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그들은 본인들의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유지하고 이어나가는 계약 조건을 만드는 데 더 열정적이었죠. 벤앤제리스가 고집한 특이한 인수 조건의 예를 들어보면 유니레버가 인수 후에도 버몬트 지역 낙농업자들로부터 시장보다 높은 가격으로 우유를 계속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유니레버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조건이었는데 유니레버 입장에서는 의아했겠지만 이런 특이한 조항들을 감안해도 벤앤제리스는 너무나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었기 때문에 결국 조건을 수락하게 됩니다. 지금도 매우 다양한 분야의 시장 지배자인 유니레버는 당시에도 이미 여러 개의 유명 브랜드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전 세계적인 유통 물류망을 다양한 자회사를 통해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경쟁력은 이미 충분히 입증된 벤앤제리스였지만 당시에는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니레버는 자신들의 거대한 유통 채널을 사용해 이 브랜드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사의 일반적인 아이스크림 브랜드들과 베넨제리스 같은 슈퍼 프리미엄 브랜드는 다소 다른 소비자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팀키를 피하면서도 새로운 스타 상품을 만들어내기에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베넨제리스는 미국 내에서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장난감 회사인 비니 베이비스의 대표 타이 워너 회장이 1990년대에 수조 원의 탈세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베넨제리스의 윤리 경영은 미국인들에게 크게 어필하게 됩니다. 베넨제리스는 자신들의 비전과 사회적 책임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비즈니스를 꾸준히 성장시키는 방법을 보여주는 훌륭한 모델로 다시 한번 유명해집니다. 이 회사의 윤리 경영 정책 중에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994년까지 이 회사에는 셀러리 캡이 존재했습니다.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과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의 급여 차이가 5배를 넘을 수 없게 정해두었죠. 예를 들어 한 달에 $2,000를 버는 사람이 이 회사에서 최저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이 회사의 사장조차도 한 달에 $10,000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해둔 것이었죠. 또 다른 케이스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 회사가 상장할 때 당시 버몬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주식 공모 참여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버몬트 지역 주민 외에는 이 회사 주식 공모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986년 베넨제리스는 세전 이익의 무려 7.5%를 매년 자선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이것은 유니레버에 인수될 때도 승계 조건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유니레버 측에서는 불합리한 조건들이라면서 반발이 상당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베넨제리스는 이 조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고 결과적으로 유니레버는 이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든 가치들을 지키려는 베넨제리스의 고집이 회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수익의 7.5%를 상업적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어쩌면 기부하는 것보다 회사 성장에 더 도움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급여 상한선이 없었다면 아마도 더 우수한 경영진을 영입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사실 이 때문에 1995년부터 셀러리 캡 조항은 사라졌지만요. 하지만 재무적인 부분, 효율성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작은 부분들, 예를 들어 방목사육한 달걀 계란만 사용하게끔 하는 정책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이 회사는 비용적인 측면의 손해보다 더 큰 가치인 미국인이 사랑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베넨제리스는 윤리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넨제리스의 창업자 두 사람이 앞으로도 다른 기업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신들의 분야에서 어쩌면 실패자였던 그들은 도전과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제대로 된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명확한 비전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모아서 40년을 버텨냈고 결국 업계에서 가장 큰 이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면서 말이죠. 베넨제리스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맛은 무엇인가요? 저는 체리 가르시아를 가장 좋아합니다. 3분 컴퍼니였습니다.